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로 506페이지가 되겠고요. TAT 2급 제57회 기출문제에서 실무수행 마지막 근로소득관리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나왔는지 같이 한번 해보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관리 문제 1번 문제는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자료 입력 문제가 나왔네요. 자, 7월 급여자료 이기중이라는 사원에 대한 급여자료가 보여지고 수당 및 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이기중 과장의 급여자료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자, 수행과제 1번을 보시면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당 어떤 등록을 해야 되는지 주어진 자료 2번을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자료 2번에 200번 수당부터 204번까지 있는 요 5개의 수당이 등록이 필요한 거고요. 알다시피 설정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기본급과 상여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등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책수당은 뭐냐? 과세. 자, 내용을 보시면은 직책별로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부장은 30만원, 과장은 2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직책이라든가 이런 수당은요 과세예요. 비과세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수당이라는 것은 만약에 사무직이다 그러면 회계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수당을 주겠다. 사무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정 자격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직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또 필요한 무슨 기능사 또는 기사 이런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또 특별히 또 자격증 수당을 주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자격증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이런 수당들 비과세 없고요. 과세. 자, 식대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야근 시 저녁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야근 시에 별도로 제공하는 것과 식대 과세 비과세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항상 중식 기준으로 합니다. 중식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저녁에 시간에 근무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거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 되겠습니다. 우리가 야근시, 야근식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다음에 자녀수당. 자녀수당하고 여러분 육아수당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육아수당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자녀수당 그 내용을 보시면 초중고 재학생 중 자녀를 대상으로 한 1인당 10만원씩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녀수당은 과세입니다. 과세. 육아수당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역시 내용을 보셔야 된다.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전 직원에게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내 출장 시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비를 회사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급여 지급할 때 자가운전 보조금을 또 준다. 이건 과세예요. 그러나 여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죠. 실비, 여비 주는 걸 우리가 급여로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월정액으로 주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이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수당 및 공제명에서 이 수당 등록하실 때 여러분이
내용을 잘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예, 매번 보시다시피 요 식대 이거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요게 내용을 잘 보셔야 돼. 나머지는 딱 정해졌습니다. 육아수당 언제나 비과세. 또 시간의 근무수당 우리 그 연장근로수당 말하는 거죠. 그거 무조건 비과세. 그런데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당 등록을 합니다. 식대만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사급여에 이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저기 상단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 단추를 누르고 여기 세 번째 줄에다가 직책수당부터 입력합니다. 직책수당, 과세, 1급여, 확인. 밑으로 내려와서 자격수당, 1과세, 1급여. 또 내려와서 식대,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2번 P01 확인. 내려와서 자녀수당, 과세, 1급여. 또 내려와서 자가운전 보조금, 엔터, 과세, 1급여, 확인. 이렇게 식대 요거 하나만 비과세고요.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과세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공제사항을 등록할 것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구분은 1급여로 할 것.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귀속연월을 급여자료 입력해서 7월로 이제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수당 등록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귀속연월, 그 다음에 지급일 이걸 입력하는 겁니다. 구분은 1번 급여. 그 다음에 지급일은 2023 매월 25일이니까 0725. 사원 등록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귀속은 7월, 구분은 1급여, 지급일은 2023년 7월 25일을 선택했더니 이제 양식이 나타나고요. 사원 1020 이 기중 사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 자료일에 있는 급여 자료를 이제 입력합니다. 자, 기본급 250만 원, 직책수당 5만 원, 자격수당 10만 원, 식대 25만 원, 자녀수당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네. 나머지 공제사항은 자동 계산되는 걸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2번을 마친 거고요. 수행과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귀속기간 7월 엔터 7월 엔터 또 7월 엔터 7월 엔터 하시면 작성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한 명으로 해서 작성이 완료됐죠? 위에서 저장 하나 눌러 놓으시고 예. 자, 근로소득 관리 문제는 이와 같이 한 가지 수행을 하신 다음에 바로 평가 문제, 실무 수행 평가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내지는 급여자료 입력 화면을 그대로 띄우는 상태에서 다음 평가 문제를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36번 평가 문제를 보시면 이기중 7월 급여자료 조회에서 급여 항목 중에 과세 대상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과세 300, 비과세 20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는 300만 원이다. 답안에 3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빼고 숫자만 입력하시는 거 아시죠? 다음은 37번. 이기중 7월 급여자료를 조회해서 수당 항목 중 과세 대상 식대 금액은 얼마인가? 네, 과세 대상 식대 이기중 하나만 입력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식대가 과세 비과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식대는 5만 원, 20만 원은 비과세니까요. 그래서 5만 원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8번 보시면은 급여 항목 중 비과세 금액은 총 얼마인가? 네, 지금 여기 보면 비과세 합계가 여기 나와 있죠. 20만 원 되겠습니다. 20만 원. 여기서도 보셔도 돼요. 한 명 거니까 여기에도 비과세 20만 원, 과세 300만 원. 원래는 지금 여기 3명의 급여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다면 여기는 3명의 합계가 나오는 곳이고요. 합계가 나오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한 명씩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정덕호 사원이나 권민호 사원의 급여 자료가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 중 하나 클릭하면 오른쪽 거 이걸 봐도 되고 이걸 봐도 되고 같다는 것이죠. 다음에 39번 보시면 7월분 급여의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쉬운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차인 지급액, 여기에도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는 것이 없군요.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2813010 맞습니까? 네.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새로 적용되는 조견표의 그 간이 조견표가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재계산을 눌러서 현재 사원 확인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 평가 문제 답을 찾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9번 문제 보시면은 7월분 급여 차인 지급액은 아까 여기 있는 2,840,410 아까하고 좀 달라졌어요. 요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월 소득세 등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이거 재계산을 안 한 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회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저장을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조회하셔가지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소득세가 급여 자료에서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아니요 하시고 다시 작성을 한 다음에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의 답은 뭐냐? 10번 소득세의 금액은 얼마냐? 10번이 여기 있는 거죠. 31940이 답이 되겠습니다. 31940 여기에 있는 급여 자료에 있었던 소득세하고 같아야 되겠죠. 여기 31940 이렇게 급여 자료에서 데이터가 달라졌으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재계산하기 전에 이걸 작성한 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한 다음에 불러와서 아니요 하신 다음에 다시 작성을 해서 저장을 눌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여 자료 문제 하나 맞췄고요. 사원 등록 문제가 두 번째 나왔네요. 사원 등록이. 네, 앞에서 다른 회차의 경우는 사원 등록이 1번으로 나오는데 순서를 좀 살짝 바꿨군요. 57회에서는 급여 계산을 먼저
그리고 사원 등록을 두 번째로 출제를 했습니다. 정덕호의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음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덕호의 사원 등록을 위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은 정덕호와 생계를 같이 한다. 배우자 김혜숙과 23년 12월 31일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 상태이며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죠. 예. 자, 기타 소득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은요, 우리가 필요형비를 80% 인정해주는 그런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김혜숙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이냐? 20%. 200만 원의 20%가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80%가 비용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예. 40만 원이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했다 그러면 배우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혼이 결정됐다. 예. 그러면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12월 31일 현재 12월 30일 날이나 20일 날 12월 중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김혜숙 등록합니다. 사망은 전일 상태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혼은 현재 상태로 봅니다. 현재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혼은 지금 내용을 보면은 별거 중이지 이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부친 정태음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 900과 배당 소득 800만 원이 있습니다. 원천 징수가 안 됐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1,700만 원이 소득 금액으로, 금융소득 금액으로 봐서 소득이 있는 자로 봐야 되는데, 원천 징수한 이자 배당 소득은 뭐예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1,700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요. 다음에 자녀 정현우는 대학생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모두가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되겠고, 자녀 정유진과 동생 정수연은 별도 소득이 없고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오. 네, 나이만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는 단계에서 나이만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하고요. 지금 정덕호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모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정덕호 사원 등록에 가보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가서 사원 등록, 정덕호를 선택하시고 우선 기본적인 사항,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에 관한 사항을 볼 때 먼저 세대주인가를 봐야 돼요. 세대주에 동그라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에다 클릭하시고 1 하면은 동그라미가 들어가죠. 자, 본인이 장애나 한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만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사람 입력하겠습니다. 배우자 입력하는데요. 배우자의 연말정산 관계는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성명은 김혜숙입니다. 김혜숙. 주민번호는 750426 그 다음에 111111 하시고 엔터 합니다. 그 다음에 부치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속, 쭉쭉쭉 하셔서 입력을 합니다. 정태금
정태흠 4211 1919 012 뒤에 그 장애인 증명서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우 직계 비속이죠. 4번에 직계 비속 자녀 해주시고 20세 이하 한 다음에 입력을 해봅니다. 정현우 내국인 961001 1299 482 네, 자녀가 나이가 체크되면서 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자녀 정유진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하고 입력합니다. 정유진 내국인 2018 1105 예? 아니다. 정유진 0412 041215 4399 484 4399 484 네, 정수연은 형제자매이네요. 그러면 형제자매 6번이 됩니다. 연말정산관계 6번. 자, 20세 이하 해놓고 입력을 해봅니다. 정수연 830827 830827 220 네. 정수연이 나이가 체크가 되면서 부가 됐는데 자료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요 장애인 증명서가 누구 것이냐? 정태흥이죠. 정태흥. 그래서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장애인 내용이 제3호예요. 따라서 여기 정태흥의 장애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3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3번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자, 그렇게 되면은 자녀 정현우하고 형제 자매 정수연은 나이 관계 때문에 기본 공제가 부로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본인 포함해서 4사람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맞게 되었죠? 자, 그래서 소득관계 내용을 파악하시고 먼저 소득관계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가 제외가 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나이관계는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고 나면 프로그램에서 나이관계를 다 체크해 줍니다. 자녀는 20세 이하가 아니면 부,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 아니면 부. 네. 그리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 아니게 되면 부. 70세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 70세 이상의 추가 공제의 동그라미. 이런 부분은 다 자동으로 체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소득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에 대해서 여기 사원 본인에 대한 거 세대주인지 그리고 한부모인지 부녀자인지 본인에게 장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수동으로 체크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41번. 정독 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사원 등록 화면에서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이 사원 등록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사급여 메뉴에 가시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 앞에 연말정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해가지고 여기 코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요 정독호 한 사람만 불러내세요. 확인해서 요 한 사람 것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문제가 다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 41번을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본인 포함으로 모두 몇 명이냐. 자, 본인 있죠. 배우자 금액이 있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2명이죠.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를 세는 게 아니에요. 기본 공제까지니까 24, 25, 26 여기 있는 인원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가 되겠고요. 두 번째 42번은 정덕호에 26번에 있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26번 여기 보면은 2명에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양가족 공제재산 금액을 물었기 때문에 본인하고 배우자는 별도니까 그걸 뺀 요 3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27번 경로 우대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네, 27번에 있는 요 100만 원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죠. 다음에 44번, 28번 장애인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역시 28번에 있는 요 200만 원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요. 다음 45번, 57번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죠. 57번 15만 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및 사원 등록에 관한 문제의 배점이 8점이네요. 둘둘둘 하나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문제죠. 네, 연말정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권민호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권민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직계존속 권혁재의 의료비 중 한의원에서 지출 내역은 전액 건강보조약품 구입 관련 비용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한의원 거는 빼고 입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약품 또는 뭐 건강보조약품을 구입한 거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료비의 세액공제에 적용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을 위한 그 의료비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원 거 빼야 된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네, 문제 아주 간단하게 냈네요. 의료비하고 보험료하고 교육비만 지금 증빙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이렇게 4명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 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아무도 없군요. 다음에 자료 2번을 보면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자료, 의료비 자료가 있는데요. 아까 의료비에서 한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한의원. 그래서 요 80만 원은 우리가 빼야 된다. 예. 아까 자료 설명에서 체크했죠. 권혁재의 의료비 중에 한의원 것이 어떠한 내용이었다. 바로 권혁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 원을 입력하지 않고 240만 원을 입력해야 되겠군요. 예, 320에서 80만 원 빼면 240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하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가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아까 우리가 불러낸 정덕호 그 밑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문제로 출제한 사원 권민호를 선택해야죠. 권민호 확인하십니다. 네, 권민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의료비 탭을 클릭하시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 첫 번째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환자 권역제 직계 존속이군요. 클릭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의료 증빙 코드는 1번 국세청, 건수는 한 건, 지급액을 240만 원으로 입력한다 이거죠. 빼기 잘 하세요. 320 마이너스 80만 원. 자, 실손의료보험 얘기 없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밑에 자료 중에 실손의료보험 수령된 증빙을 주거나 아니면 자료 설명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수령을 얼마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다 입력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험료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자, 계약자가 지금 우리 소득자인가를 먼저 체크하시고, 예, 권민호 연말정산 맞죠? 그 다음에 보험의 종류가 전부 보장성인가를 그 다음에 체크합니다. 네, 그 중에 두 번째 거는 저축성이니까 제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가의 여부를 이제 등록하면서 이건 볼 수가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즉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험료란이 회색으로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민호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공제 내용은 여기 소득공제에다가 입력을 하는데요. 소득공제의 보험료란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부라고 돼 있는 부양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험료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배우자는 장애가 있나요? 장애인안도 비어 있는데, 자,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권민호 보장성의 국세청에다가, 근데 권민호가 두 건이에요 지금. 예,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두 개 합산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100만 원과 120만 원이니까 220만 원을 보장성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220만 원. 본인의 보장성에다가 220만 원 입력하시고, 다음 자료는 교육비 자료이죠. 예, 다음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비 자료가 있고요. 학생이 이채민이죠. 이채민 79년생. 그런데 교육비 구분을 보니까 대학원이네요. 우리가 교육비에서 여러분이 체크할 사항이 뭐냐면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제외다. 장애인인 경우만 제외하고, 장애인이면 직계 존속도 포함을 하죠. 근데 이채민은 지금 주민등록번호로 봤을 때 일단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녀라고 본다면, 또 아니면 배우자라고 한다면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교는 됩니다. 대학교는. 그런데 대학원은 본인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안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채민이 보니까 배우자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또 교육비입니다. 권진찬, 나이로 봐서 주민등록번호로 봐서 자녀 같아요. 중학교 자녀네요. 교복, 자, 교복은 이제 한도를 초과했지만 우리가 입력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우리가 수업료하고 교복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그 체험활동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건 한도를 체크해 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여기 있는 숫자 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복구입비 60만 원을 입력하더라도 50만 원으로 수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교육비는 어디다 입력하느냐? 조금 전에 보험료 입력했던 소득공제 거기다 입력하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스크롤 바를 쭉 옮겨가면 여기 교육비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권진찬이라는 네 번째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고요. 구분을 클릭해서 초, 중, 고라는 2번을 클릭을 해주시고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그 윗칸, 윗칸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팝업 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나누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85만 원은 초중고 교육비에다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중고생 교복구입비에다가 6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50만 원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고요. 체험학습비는 없으니까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를 만약에 초등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있다 그러면 입력해서는 안 돼요. 보시다시피 교복은 중고생의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도 뭐 일부 초등학교는 교복이 있는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초등학교는 교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초등학교에만 교복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에서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아주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초등학생은 교복이 혹시 있더라도 입력하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를 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중고생 교복구입비다. 자, 확인해 주시고. 다음 자료는 또 교육비 증명인데 이것은 이제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 영어 학원에서 발급한 것입니다. 자, 학원 교육비의 경우는 이 학생 대상자 학생이 취학 전 아동이면 입력하지만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경우는 이것 입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이 교육비 입력하는 요 소득공제 탭에 가면은 이 학생의 이름에 해당되는 여기 주민번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09년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2023 마이너스 2009 09년생이니까 2009년생이거든요. 23년에서 09를 빼봐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나옵니다. 14살 나오네요. 14살은 지금 중학생이라는 얘기죠. 중학생. 그리고 아까 중학생 여기 입력했던 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학원 교육비는 입력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이 학생이 취학 전 아동이었다면 국세청 줄에 입력하지 마시고 그 밑에 줄, 밑에 줄 이게 기타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가. 그래서 국세청 자료는 국세청 줄의 라인에 맞춰서 입력하고,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이런 학원에서 발급한 납입증명서 같은 경우는 기타 줄에 맞추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입력해서는 안 되죠. 네, 끝났어요. 연말정산이. 그러면 바로 또 이 소득관리에 관한 평가 문제 9점짜리 문제가 평가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에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46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열어놓은 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61번에 보장성 보험의 공제 대상 지출액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 보장성 보험 지출액이 얼마냐 하고 공제 대상 지출액이 얼마냐 하고 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산 명세 탭에 가셔가지고 61번의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시면 220만 원은 뭐냐면은 지출액이에요. 보험료 지출액. 그러면 공제 대상 지출액을 물었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220만 원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이요. 그 옆에 보시면은 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죠. 요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공제 대상 지출액 이렇게 질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 61번에 보이는 그 숫자 220만 원을 바로 답으로 기입하면 이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액과 공제 대상 금액은 다르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이 답이 되고요. 다음 47번을 보시면 220이에요. 공제 대상 지출액이다. 아,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고, 예, 그러네요. 예. 공제 대상 지출액. 그냥 보장성 보험, 예, 공제 대상 지출액을 물어봤네요. 네, 제가 헷갈렸네. 예, 지출액을 물어봤네요. 공제 대상 금액이 다른 거죠. 예. 네,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고 지출액이었습니다. 근데 공제 대상 금액을 물어보는 회차도 있었어요. 예. 제가 오히려 헷갈렸어요. 예, 공제 대상 지출액 220입니다. 예, 지출액은 220. 다음은 47번. 62번 의료비의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네, 62번 세액 공제액은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18만 원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63번 교육비 공제 대상 지출액, 아, 이것도 지출액이군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거, 예, 63번에 보이는 요 135만 원, 요게 그냥 지출액이에요. 예, 공제 대상 지출액 135만 원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 문제는 차감 징수세액 77번에 소득세만 물어봤죠.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77번이 있는데 차감 징수세액의 소득세만 물었기 때문에 개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답안에다가 마이너스 788440 마이너스 788440을 답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은 82번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이냐? 네, 82번 실효세율 여기에 있죠. 82번이. 그래서 0.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0.3. 퍼센트 입력 안 해야 되죠? 네, 숫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실효세율이 달라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도 0.3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네, 뭘 놓치셨죠? 네, 0.3이 예, 같은 분 맞는 게 있으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회에 근로소득 관리 문제 3개 문제 풀어봤는데 뭐 예전에도 다 그랬습니다. 사원 등록 하나, 급여 계산 하나,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하나. 네, 그런데 순서가 약간 바뀐 것이 좀 다를 뿐이고요. 이런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